다양성과 포용 현대 가족의 위기 지원 10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개인으로서 내가 결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형성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 가족의 형성부터 이제 부모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위기를 어떻게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혼과 동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의 비혼의 현황과 비혼 동거의 특성과 개선 방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선택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결혼관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자, 2022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라고 해요. 근데 1998년에는 73.5%였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1998년에 73.5%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는 것도 사실 놀랍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1998년 경에 저 역시나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거의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거의 지금 현재에 왔을 때는 살펴보니 결혼을 안 한 분도 굉장히 많고 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결혼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망을 하셨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그 2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은 저는 1998년에 다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서 사실 이렇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율이 50%로 낮아진 것, 이게 참 굉장히 다양한 변화인 것 같아요. 아주 큰 변화인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 차이도 커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은요. 2022년에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50%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연인이 없는 성인에게 결혼 의향을 질문했을 때 50.8%만이 결혼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남성은 56.1%, 여성은 43.4%가 결혼 생각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때 과연 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라고 하는데요. EBS의 다큐프라임에 2015년 그리고 2023년에 결혼의 진화와 저출생 보고서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결혼의 역사와 결혼 비용, 결혼 문화,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다면
2023년에는 이 비혼 그리고 동거를 실제 사례와 함께 다루면서 이 육아 문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이 수업에서도 저도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여성의 어떤 선택, 육아 문제, 그다음에 결혼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다양한 이유로 한국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2년 자료를 보면은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28.7%,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6%,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2.8%,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2.2%,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8.5%,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7.7%, 배우자와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1%,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6%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이 부분 결혼 자금, 고용 상태 불안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이유 등의 현실적 장벽이 한국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아주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2차 인구 변천 이론에 따르면 개인주의, 자율성,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태도 등의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상승, 비혼 동거 증가 등의 인구학적 변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의 성취를 일로서 참겠다. 이런 생각들이 변화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 등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변화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결혼의 탈제도화, 즉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결혼 밖에서 낭만적 친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화, 즉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이 선택이 증가하는 그런 개인화의 현상, 즉 결혼의 탈제도화와 개인화 모두가 이 두 남녀를 결혼하게 하는 그런 규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약화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시대의 경제적인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경험하면서 개인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측면에 따라서 결혼의 어떤 제도화가 공고한 그런 모습들이 탈피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현실적 장벽과 위험 회피인데요. 이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즉 안정된 직장, 번듯한 신혼집, 화려한 결혼식 등 일반적으로 결혼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각본이나 기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블로그나 댓글들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결혼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 이상, 집은 어디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성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학력,
어느 정도의 외모,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화려한 결혼식의 문화도 당연하죠. 이야기하죠. 혼수 문화, 요즘 브라이덜 샤워 이런 것도 제가 보았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실제 또 가족주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부담스러운 역할과 책임을 많이 기대해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시부모와의 관계, 장서 관계 등 이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역할과 책임을 기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 가족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에는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질적인 가족 이념의 영향으로 모순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인 가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세 번째로는 결혼과 친족의 성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남녀의 교육 수준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고성장, 그 다음에 고학력 사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대학 졸업에 따른 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교육 수준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었습니다만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1차적으로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이종 부담에 처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결혼제도와 결혼상황이 갖는 성차별적인 요소는 그의 결혼과 그녀의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지만 남성이 결혼해서 얻는 것이 여성이 결혼해서 얻는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1차적인 책임을 기대하는 가족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은 여성 청년에게 부담으로 인식된다는 것이겠죠. 실제 이런 것들을 고용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요. 자, 15에서 19세부터 쭉 올라가다가 25에서 29세의 맥시멈,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35에서 39세 자녀 양육 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약 15년에서 20년의 사이 동안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안 이 여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자녀의 양육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 여성들이 자신의 자아 실현이나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은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경단녀 현상, 독방 육아 등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 육아하는 것이 당연하였는데요. 요즘에는 이 남녀가 분담하는 것이 또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독방 육아 등의 신조어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성이 결혼 자체를 꺼리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북의 친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등한 지위도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 이후에는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역할만 강조될까요? 딸과 또 다른 역할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만 과거의 전통사회, 특히 유교사회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남자 쪽으로, 즉 부계 가족으로 편입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자, 이때 이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제사나 차례 등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거나 또 친족 호칭도 열등한 지위를 반영하죠. 예를 들어 도련님이라든지 아가씨라든지 이러한 용어, 당연히 이런 열등한 지위의 여성이 당연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하였으나 결혼 이후에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열등한 지위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가족 모습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고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닌 생활 공동체가 늘어날 것이고 비혼 동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결혼제도 바깥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의 형태는 띄지 않고 동등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비혼이라는 용어 우리 주변에 이제 종종 들려옵니다. 비혼, 안일비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미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미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나요? 비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나요? 아마 비혼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비혼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지 않은 용어였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해했죠. 근데 미혼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 사실 미혼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사실 여성주의자들 사회에서 이게 사실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죠?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는 것이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이런 가족주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비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사실 이 비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이 여성정책연구원의 인식조사를 살펴보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결혼보다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며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 청년층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점차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비혼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비혼이라는 이야기, 저는 비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미혼이나 독신을 대체하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비혼 상태입니다. 그렇죠? 언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미혼 상태입니다. 아니면 독신 상태입니다. 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싱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 비혼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유사하게 싱글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싱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혼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로도 싱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싱글, 외국에서 이 싱글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상태를 의미하는 싱글은 결혼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죠. 예, 저는 싱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현재는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혹은 현재 교제하는 연인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 그 다음에 현재 성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직 available, 저는 이제 데이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상태에서 싱글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비혼과 싱글의 상태, 우리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적극적으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니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데이트하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다, 성관계를 하지 있지 않은 싱글인 상태이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혼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과 사는가 한번 봅시다. 자, 비혼자는 누구와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 가구 유형 보면 이 19세에서 34세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죠.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53.3%는 미혼 청년, 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지 않고 만 19세에서 34세의 53.3%는 부모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청년 1인 가구 22.6%에 해당한다고 해요. 즉,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부모하고 많이 살고 있고요. 대부분 두 번째로는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 비혼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결혼하고 있고 또 청년 1인 가구는 한 22% 정도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뒤에 우리가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또 알아볼 겁니다만 실제 1인 가구의 연령대를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28.9%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즉 1인 가구 중에 비혼자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부모와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많은 부분의 일단 비혼자들이 부모와 산다고 했고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까지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비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비혼 자녀의 부모의 동거 기간이 길어진 것은 새로운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1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비혼자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부모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중년기 부모들이 거의 34, 거의 뭐 30일까요? 거의 40, 40까지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비혼 자녀와 부모 동거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주목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하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또 취업이 늦어지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고요. 자, 그럼 비혼자의 삶을 한번 더더욱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비혼자는 외로울까요? 자, 비혼자는 외로울 것이다. 왜냐? 배우자가 없어서 외로울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자, 비혼자는 외롭고요. 또 주거비 부담에 어려워하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또 힘들어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에 겪고 있다 합니다.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비혼자는 결혼 제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관계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와 더 자주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자들은 부부간에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녀 양육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싱글인 상태, 비혼인 상태는 원가족, 즉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교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더 자주 연락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취미, 사교 등을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비혼자의 삶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TV를 보다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의 한 10년 이전부터 나 혼자 산다라는 삶이 소개가 되고 그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기에 MBC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비혼자의 삶을 소개를 할 때 혼자 사는 나이가 많은 중년의 모습을 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기러기 아빠의 모습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요? 길게 좀 혼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한 패턴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보면 너무 많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명절이라든지, 그리고 원가족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동료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실은 비혼자가 외롭다라는 편견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고 또 비혼자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고소득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골드미스라는 신조어는 생긴 지 오래되었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연구에 따르면 결혼제도 밖에 있지만 또 사실은 개인화된 삶을 산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원가족과의 아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혼 여성들은 골드미스, 즉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부모 돌봄 등 딸로서의 역할을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혼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보살필 자녀와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돌봄의 가용 인력으로 기대되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연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비혼 여성 싱글인 부분이 또 장녀 역할이라고 할까요? 또 딸의 돌봄 역할을 또 과도하게 부담하는 그런 현상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부분인데요. 외롭냐, 외롭지 않냐, 또 돌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또 어떻게 역할을 배분할 것인가에 또 비혼자는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이 한국 사회의 그리고 한국 가족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도전일까요? 자,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사내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던 결혼 축하금을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자, 당연히 결혼하면 복지 차원에서 결혼을 주는데 비혼의 경우에는 결혼 축하금을 받지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비혼 선언을 하면 축하금을 주기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모습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혼 동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거,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 함께 사는 거고요. 비혼 동거나 미혼 동거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동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혼 동거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비혼 동거의 유형으로는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로 양분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 과정으로서의 동거는 한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결혼에 맞을까를 시험해 보는 그 과정에서 동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결혼을 전제하고 결혼을 서로의 배우자로 테스트하는 동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결혼할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하여서 선택하여 동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결혼 간에 반기를 드는 동거도 있고요.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동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동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라서 동거 상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32.2%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결혼하려고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28.7%는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7%는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다, 동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동거라는 것이 결혼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사실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동거를 선택한다면 왜 선택을 할까요? 결혼의 어떤 대안으로 결혼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낭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동거를 선택을 하실까요?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을 할까요? 실제 낭만적인 연인 관계는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충족감을 주지만 좋지 않은 관계는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거나 전환기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성행동이나 동거, 임신과 같은 관계로 미끄러져 간 커플은 부정적인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두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합치하고 적극적으로 디사이딩하는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미래나 고려, 의사소통 없이 슬라이딩한 커플들이 실제 동거관계에서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동거관계에서 혹은 결혼 후에도 낮은 관계의 질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동거를 선택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관계의 안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연인과의 의사결정 패턴이 슬라이딩인지 디사이딩인지, 자,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슬라이딩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딩 하는 상황에서 동거로 가는 것은 사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의 대체제로서 동거가 지금 많이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비혼 동거 커플을 제도적인 관계로 인정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비혼 동거 커플을 잘 인정하진 않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팍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제도에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서 비혼 동거 커플에게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이성 또는 동성애 성인 2명에 의해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정의되는데 국가에 등록한 비혼 커플을 기혼 부부와 구분하여서 도메스틱 파트너십, 시빌 유니언, 시빌 파트너십 등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논의가 있기는 했다고 해요.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2014년부터 본격되어 왔다고 합니다만 거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게 이 동거 커플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가 이 성별이 같은 동성 커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더욱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중 상당 부분은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별이 같은 커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는 또 대륙마다 국가마다 다른데요.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있고 또 혼인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 절차를 거쳐서 법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동성관계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타이완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 아시아권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결혼하지 않아도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응답에 여성의 70.6%, 남성의 64.3%가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린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론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등 제도화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발굴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실제 이 법률론,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 대상의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민법의 가족의 정의에서 혼인, 혈연, 입영만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 가족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포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 제도와 같이 관계의 성립과 해소, 권리, 의무관계, 등록 및 증명사항 규정을 포함하는 비혼동거 파트너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비혼동거 관계를 넘어서 이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에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거나 돌봄,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뿐만이 아니라 가족 기능의 부족을 메우는 사회적인 연대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보면요.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밑에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돌봄과 친밀성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1차 돌봄에서 사회적인 분담을 확대해보자라는 것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남녀가 자녀를 동반하여 일생 지속되는 법적이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결혼관계를 의미하는 것에서 서로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집단으로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동거, 재혼, 한부모, 그다음에 재혼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등하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다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족 돌봄 지원 제도, 공공주거 지원 정책, 의료, 상내, 피부양자, 유족 범위 등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관계를 포괄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언이나 신탁 제도 등의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오늘날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싱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에 결혼을 못해서 가족을 만들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인식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실제 결혼도 사실은 원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결혼 제도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독신을 선택을 한다면 전생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만일 비혼으로 계속 생활을 하겠다라면 어떤 삶을 살고 이후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결혼을 선택하실 것인지 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비혼 동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규범, 가치관, 현실적 장벽과 위험 회피 등으로 결혼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고요. 청년 비혼자의 경우에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혼자는 또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외로워하는 정도가 있었지만 또 오히려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와 더 자주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다. 딸로서의 역할도 많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비혼 동거는 결혼의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와 결혼의 대안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고 앞으로 가족 구성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 제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정리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1인 가족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